학술 강연 세션 2의 두 번째 강연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제어 기술을 활용한 약용작물의 안정적 원료 생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식회사 리퓨터의 박성진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연사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좀 이력이 정보관리를 전공하셨습니다. 원광대학에서 석박사를 받으시고요. 현재는 그 전주대학교에서 산학 중점 교수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들어봤더니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두운 부분, 이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했던 그 앞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굉장히 인더스트리 베이스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이오 기업이나 스마트팜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성과하고 관계는 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제는 산자부에서 하는 국가혁신 클러스터의 스마트팜, 그러니까 고부가 기능성 작물 스마트팜 실용화 과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기부에 약용작물 스마트팜 센터, 빅데이터 센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바이오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 원료를 만들 때 대부분의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입을 할 때 네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고, 두 번째는 가끔 농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아침에도 일부에서도 나왔는데 그 표적 파이토케미칼이 작황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이종작물이 혼입이 돼서 이제 특별한 예를 들면 미국에 들어갈 때 그라스라든가 이런 인증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그 네 가지 애로사항이 바이오 기업에는 있습니다. 이제 농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팜에 투자를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리온실은 1000평 하면 13억, 제어 시스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걸 H빔이나 이런 판넬 같은 걸로 하게 되면 1000평 하는데 한 23억 정도 듭니다. 저희가 절근 콘크리트로 이따 나오겠지만 580평짜리 지하의 식물 공장을 만드는데 40억 정도 들었어요. 굉장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은 건축비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산성을 내야 되니까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스마트팜 시설 재배는 고소득 7대 작물 해가지고 이제 농진청에서 말하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높은 건축비하고 그 유지비가 들어가는 곳에서 만들어진 약용작물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가를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도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해서 신기술도 받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원가를 아무리 이렇게 좀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키로당 한 2만 원 되는데 수입 비용은 키로당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를 이렇게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약용작물과 스마트팜이라고 했을 때는 경제성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농산업 현장이 있고요. 즉 좋은 종자도 구하기 어렵고 우량묘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행 농법도 특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농재배법까지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헬스 펑셔널 푸드나 아니면 펑셔널 코스메틱 쪽에서 원물하고 소재에 대한 시장은 커가고 있지만 농산업 현장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그 원물 소재에 대해서 공정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동물 실험, 세포 실험 또는 인비보, 인비트로 분석들을 해서 이제 이걸 개별 인정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건강 실험 만들거나 이렇게 제품화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과제를 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은 실증하기 위한 과제를 했고요. 이제 산자부에서 향후 5년간은 그간의 연구 개발한 실적을 글로벌하게 확장을 해라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확장 R&D로 이제 총 10년간 이제 진행하게 되고 지금 6년 차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파이토케미칼을 증진하기 위한 최적 재배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이 좀 들어가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원물 재배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그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지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수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랩 스케일하고 파일럿 스케일의 시설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도래 같은 작물은 2년에 한 16개 정도 시나리오, 16번 정도의 시나리오 재배를 해서 그중에 가장 경제성이 높고 표적 파이토케미칼이 높은 이제 그 모델을 찾아내서 그걸 확산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원물 생산 쪽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원물 생산을 하게 되면 파종에서부터 2주, 4주, 6주 이렇게 생육 주기별로 그 기관, 분석 기관에 이제 그 시료를 주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생육 주기에 수확한 것이 경제성과 표적 파이토케미칼 증진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게 소재 개발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소재 개발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수요 기업인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기업과 연계를 해서 제품화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ITA입니다. 제가 간혹 제가 약용작물에 관계된 학회는 처음 와보지만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된 게 가면 저 분야의 일부 분야를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 분야 일부 분야 갖고 산업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그 아주 로어 레이어부터 하이 레이어부터 어퍼 레이어까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가 이 전체적인 구성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구현할 수 있는 이제 장치와 시설을 개발하는 것에 지난 5년간 좀 집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과제를 하는 생태계입니다. 맨 끝쪽에 있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은 헬스 클레임이 정해지게 되고 헬스 클레임이 정해지게 되면 2차 대사산물이 정해집니다. 표적 파이토케미칼이. 그러면 그 지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물군이 정해지게 돼요. 그럼 그 식물군 중에 우리가 종자를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으로 생산이 가능한 걸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4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1단계 때고요. 1.5단계 때 또 4종. 그래서 최근까지 총 저희는 11종 정도의 이제 기능성 작물을 정밀농업 실증 재배를 하고 이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분석을 한 다음에 표준화를 한 다음에 이제 제품화하는 이런 과정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신기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여러 시나리오로 쫙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 평균 습도, 그다음에 광도.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형광등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백색광, 광원을 광원, 광도, 광질, 광량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광원을 구성을 할 때 백색광의 그 저기 10%, 30%, 50% 이렇게 구성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동시에 이제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이제 재배를 합니다. 물론 대적으로는 노지 재배를 같이 하고요. 이제 시험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 재배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엘리스터를 줍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는 저희가 했고요. 한 가지는 이제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이제 뭐 메틸 자스모네이트 같은 그런 뭐 엘리스터, 그러니까 특정 물질을 유도 촉진하는 그런 걸 이제 도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배 환경, 뭐 온도, 습도, 그다음에 광도, 바람 이런 그 식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연 환경을 좀 제어해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괴롭혀서 특정한 물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만들어낸 걸 비교를 해봐서 노지에서 재배한 대조구보다 높으면 이제 그걸 계속 활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요. 이걸 계속 돌리는 건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인프라, 방법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밖에 수확이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2년에 한 16번 정도의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재배한 원물을 확보하게 됐고 그 원물에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표적 파이토케미칼이 한 2.48배 정도 증진되는 기술을 이제 찾게 됐고 그게 이제 신기술이라는 아직은 이제 1단계 그런 이제 성과를 갖게 됐습니다. 좀 전에 그 키스트에서도 나왔던데 저희도 이걸 이제 만들었고요. 예, 플랜트 그로스 챔버입니다. 만들었고 이게 수백 개를 가지고 동시에 서로 다른 조건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가장 작은 형태의 그런 이제 플랜트 그로스 챔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9평짜리인데요. 안에 4개의 객실로 구성이 돼서 이것도 이제 서로 다른 걸 이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관심은 특정 작물이, 즉 수요 작물, 바이오기업의 수요 작물이 어떤 재배 환경에서 어떤 생육 측정을 보이며 이런 재배 환경에서 보이는 이 생육 측정이 실제 표적 파이토케미칼의 그 생산과 어떤 그 연관관계를 갖는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이제 연구의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작은 형, 그 다음에 그 9평짜리 그걸 이제 확대를 해서 지하에 총 580평 규모의 30실의 완전한 격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30개의 작물을 동시에 재배할 수 있는 완전 밀폐형, 저희는 태양광 완전 밀폐형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태양광 병용형은 저희가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적인 그 좀 정합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판봇도 만들었고요. 뭐 씨앗을 뿌리고 뭐 약 주고 보디 스캐너로 이렇게 이미지도 수집하고 하는 그런 판봇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수집된 데이터가 저희가 다른 피노믹스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품질이 좀 좋아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장치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간에 식물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수집한 환경 데이터가 그게 이제 식물을 가장 잘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 포트라고 하는, 즉 뭐 많은 개체 중에 특정 그 샘플링을 해서 그 다른,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간 약용학회긴 하지만 스마트팜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센서의 품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결측치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 이상치 결측치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그 공간에, 주어진 공간에 많은 센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평균값으로 이게 회귀를 시켜보면 그게 그 식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은 아무리 넓은 지역에서 많은 개체의 식물을 생육한다 하더라도 식물에 가장 가까운 데서 그 상태를 읽어내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스마트 포트라는 것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스마트 부스로 옮겨서,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부스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 이 피노믹스 장치인데요. 이제 전체 그 기관체별 이미지를 수집해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이건 좀 전에 발표했던 키스티도 갖고 있고 농진청도 갖고 있고 뭐 한농대도 갖고 있고 여러 곳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식용작물이 아니라 약용작물이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새싹인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뿌리에 전분이 많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특정 성분이 전분이 그러니까 저희의 관심은 입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포닌의 특정한 그 표적 사포닌 입에 더 많으면 저희는 잎을 잘 키우는 게 훨씬 잘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식용작물과 약용작물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의 기관체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약용작물이 어떤 생육 특성을 보였을 때 그 성분을 유추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찾아내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걸 저희는 다 모아서 그냥 비파괴 생육 측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장 이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초고속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수집하는 이 환경 데이터 또는 이미지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거냐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분야에서 현장 내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치 결측치를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이제 스마트 링크라고 저희는 보는 IoT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센서나 구동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이제 장치들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좀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스마트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제 11가지 작물에 대한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최적 재배 비용을 만들었다.
그래서 국산에서 원물 생산이 경쟁력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0평에 유리온실이 13억입니다. 가장 이게 저렴하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시아 빅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스마트팜을 그 작물이 자라는데 최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의 각국의 리빙랩을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한국의 기술로 원물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소재화하는 고부가화를 해서 글로벌하게 좀 판매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의 아시아빅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제 산자부에서 이제 5년 동안 확장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플랫폼 저기 보면 이제 빨간색만 우리가 해야 될 거고 나머지는 이미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소재 그 식품 화장품의 글로벌 확산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이제 그 목표 시장에 판매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건데 현재 리빙랩을 구축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목표 시장은 빈트입니다. 베트남, 인도, 네팔, 타일랜드.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수입하는 많은 원물들의 자생지이기도 하고 그 원물을 특별한 에너지 비용이 없이 단순형 스마트팜만 가지고도 키울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했고 베트남도 입지가 정했고 이제 네팔 같은 경우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국이 코어업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원물 생산을 하는 저런 이제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해서 원물 생산한 다음에 소재화하고 제품화해서 글로벌 확산하자. 이게 저희 아시아빅 네트워크의 이제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 저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원래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약용작물을 스마트팜으로 재배해서 사업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에서 강력한 인파워먼트를 갖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